퇴근길은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호남 민심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할 텐데요. 지난 이틀간 호남을 다녀온 문재인 전 대표 이른바 반문 정서가 불식됐다, 벽이 허물어졌다 이런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다시 신뢰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의 판단 제가 어제 잠깐 들어봤는데 조금 또 다른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호남 민심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또 오늘 민주당에서는 경선 룰이 확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동생과 또 조카 의혹에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내포를 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 반가운 듯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어제 국민의당 이야기를 김경진 수석대변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는데 좀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호남 민심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열의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많이 다시 또 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돌아왔다 민심이, 이런 판단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각종 그 매체나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예. 지지조사한 걸 나온 걸 보면은 전국에서는 40% 수준을 계속 넘고 있고요. 또는 30% 후반인데 호남 지지율은 이미 40%를 넘어선 지가 꽤 되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1월 20일 발표,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전국 지지율은 저희가 37%로 약간 하락했는데 호남 지지율은 4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의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통 야당 제1야당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네. 지지세가 계속 높고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그 수치적인 결과 말고 실제로 또 호남에 또 다녀도 오시고 이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지금 수치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바닥 네. 분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조사에 잡히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하고. 예. 네, 저희가 이제 추미애 당대표께서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에 1차로 이제 호남을 갔다 오셨고요. 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갔다 오셨습니다. 또 당에서는 호남 비전 특별위원회를 당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으면서 상당히 이제 규모 있고 비중을 높여서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의 반영이라든가 네네. 또 호남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대변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호남 지지율이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닥에서도 일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 추미애 당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해 성과도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열고 네. 실체를 밝혀내는 데 주력해 왔고요. 급기야 12월 9일 날 탄핵을 저희가 이제 다른 야3당과 함께 했고 또 주도하면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명 야당의 기치를 명확히 했던 점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 비전 특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예산 정책 지원 활동들, 그리고 누구나 느끼다시피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에서 인용되는 순간에 60일 이내로 헌법에 규정한 대로 대선이 조기화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호남에서 현재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한 민심의 지원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지지세를 형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해석대로라면 참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김경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준 정치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선거 구도가 제대로 정비되고 본선거가 시작되면 국민의당 지지율 회복은 아마 그 총선 때처럼 이제 그런 지지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금방 회복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동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호남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지지율은 단지 촛불 민심에 편승한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그냥 약간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그러면은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다른 당의 이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촛불 민심이 특정하게 뭐 편승 반사이익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촛불 민심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대규모적이고 당군 이래 뭐 정말 최대 규모라고도 하고 또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적됐던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쪽의 반사이익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촛불 민심을 평가하는 것은 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일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말씀 그대로 총선 때는 저희가 여소야대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고 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켜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쭉 네. 그 총선 이후의 협치 과정이나 또는 이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비상 시국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또 탄핵 가결을 주도했던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라든가 또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측면에서의 수권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종합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선 구도라는 게 정치가 생물이라 또 어떻게 따라서 변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큰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경선 룰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설명을 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좀 윤 의원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렇겠습니다. 저희 당은 지난 1월 8일 날 추미애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이 헌재 판결이나 그에 따른 대선 일정이 빨라질 거로 보고 설 전에 그 예비 후보 당내죠. 당내 예비 후보 등록을 경선들을 확정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오늘 일단 당원 당규 강령정책위원회에서 룰을 확정했는데요. 물론 의결 과정은 내일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이번 경선의 3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간의 경선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역동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또한 이 정권 교체 경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선 승리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승리의 경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지지층들이 다 함께 남녀노소 지역 다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통합 경선 이런 3대 기본 원칙을 정하고 룰을 짰습니다. 예. 그래서 그 룰에 대해서는 일단 완전 국민 경선으로 그 경선 규칙을 잡았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 참여 경선은 뭐 권리당원 몇 퍼센트, 뭐 국민 참여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이나 당원이나 누구나 다 동등한 권한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 그렇습니다. 선거권 자격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화 인터넷 현장 서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고, 다만 탄핵이 최종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탄핵 전에 1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2년 후에 2차로 나눠서 모집하는 걸 했습니다. 또한 그 투표 방식에 있어서는 순회 투표와 저희가 이제 전국을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표소 투표. 그리고 ARS 투표,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언론에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ARS 투표, 인터넷 투표, 이런 부분들을 투표 방법으로 경선 규칙에 집어넣고요.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제도 보완을 위해서 지난 2012년도에 뭐 약간의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ARS 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도 있고 했기 때문에 투표 검증단을 후보 쪽에서 참여하는 검증단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촛불 경선을 주장하셨던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러나 이제 광장에서 하는 투표는 선거법적으로 좀 위반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받아서 그러나 촛불 민심 반영을 위해서 광장 근처에 광장 인근에 그 옥내의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광장 인근에 옥내 선거인단 투표가 가능하게 설치를 하는 문제. 그럼 촛불 경선에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이 가까이 가서 신청하신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이면 그 근처에 옥내에다가 설치해서 투표인단도 모으고 투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열어놓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기탁금도 이제 12년도 대선 경선 예비 경선 후보 때보다는 좀 내리고 또 컷오프의 숫자도 더 늘렸습니다. 예. 토론회와 간담회도 가능한 한 많이 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좋은 그런 정책이나 또 미래 비전들을 갖다가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거로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결선 투표, 이건 이제 경선 결선 투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 2간에 예. 결선 경선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경선 규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했을 때 1등한 후보가 50 과반이 넘으면 그냥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과반이 안 넘었을 때는 1, 2위 후보만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실 이게 경선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선 후보로 꼽히는 주자들끼리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의원은 아예 야당 전체가 통합한 그 연대 한 공동정부 공동경선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 두 분도 다 합의를 하신 겁니까? 이 경선 룰에? 이 공동경선, 공동정부. 네. 공동연석회의를 제안을 아침에도 이제. 오전에도, 이재명 시장까지 3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의견 수렴을 계속 해왔고. 예. 물론, 오늘은 이제 주자 후보 측의 대리인들이 모인 회의는 아니었고요. 그 이제 어제까지 이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고, 오늘은 이제 당규, 정책위원회 자체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은 결정이었고, 그 촛불 또는 공동경선 문제는, 야삼당 공동경선 문제는 저희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5개에서 하는 건 선거법에 이제 저촉된다고 해서 현실적인 좀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야삼당이 함께하는 공동경선은 상대방 야삼당이 결국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쪽인데, 그렇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나 또는 국민의당 입장이 이건 변형된 단일화다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거절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야삼당과 함께 하려면 그쪽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정의당 입장도 이 본선 결선 투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갖다 즉각적으로 현재 실현시키거나 도입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들의 다른 이견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하는 거로 하되 현재는 좀 어려운 거로 이렇게 저희 오늘 규칙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선 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 아직은 없습니까? 예, 먼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경선이나 또는 결선 투표제로 많이 수렴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야삼당 공동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광장 인근의 옥내의 투표인단 모집과 투표소 설치 부분을 이렇게 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실정법이라든가 또는 다른 당의 입장 때문에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좀 대화하면서 좀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좀 설득을 해보겠다. 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인데요. 네네. 동생과 조카 관련 의혹이 연일 뉴스에 뜨겁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오늘 우상호 대표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당 차원의 검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귀국 전에도 저희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에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검증 TF 구성을 하겠다 이런 좀 기사도 나왔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TF를 구성하는 게 맞냐 이런 또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적 의혹 사안이 어느 정도 모일 것인가를 좀 보고 판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귀국한 이후에 오히려 더 이런 의혹들이 커졌어요. 23만 달러 박연차 게이트 수수 의혹 설이라든가 또는 동생의 문제, 또 조카의 문제, 병역 비자로 얘기되고 있고, 또, 미국의 뉴욕에서 기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있다는 그런. 해명이라고 해봤자 나는 잘 모른다 이거였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동생과 조카 일은 잘 모릅니다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해명이라면 해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법률 특보로 해서,
해명한 게 일기장하고 뭐 당시에 이제 분위기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건 개인의 어떤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황만으로 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러면 그 부분을 언론 중재만 하지 말고 고발을 하면 철저하게 조사가 될 테니까 네. 차라리 형사 고발을 해라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친인척이라든지 당사자에게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고 시간만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다면 당에서도 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지금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뭐 제3지대를 설치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본격적인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오늘 또 뜨겁게 뉴스를 장식한 게 표창원 의원 그 전시회 얘기였어요. 네네. 그 그림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이 계속 TV에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사실 좀 뒤늦게 좀 알고 예. 당 차원에서도 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래서 좀 경위 파악을 먼저 좀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긴급 최고위 간담회를 열었고요. 예. 거기서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좀 과도한 풍자 그림이 저희 당 소속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전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제 같은 작품이라도 대중에 전달되는 공간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좀 고려돼야 하는데 국회라는 공간에서 해당 작품이 전시한 행위는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해당 작품의 국회 전시로 사회적 몰이를 빚은 당사자인 뭐 표창원 의원을 당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그 합리적 수준에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결론이랑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글쎄 먼저 이게 또 여론도 봐야 될 거고요. 예. 또 경위도 봐야 될 거고 본인의 설명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파장이 커졌고 또 본인은 저 여러 가지 입장으로 이제 그 본인은 대관 소개를 했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이제 예. 바라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무리를 빚었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서 작품이 정지된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자세하게 판단을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당사자의 뭐 사과 표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윤 의원님이 뭐 이 정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다소 좀 무리가 있군요. 예, 저희가 뭐 또 심판원으로 예. 회부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민심에 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반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뉴스 청취하시면서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정부 간 맺은 위안부 합의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화해재단이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무리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또 소녀상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속상하시죠? 네, 속상하고 답답하시고. 답답하고 그렇네요. 지난 16일에 일본 위안부
그 합의는 국정농단과 사기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 정대협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점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 2015-1228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이라든가 예. 그 이후에 진행된 또 경과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투명하거나 혹은 어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입으로는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를 채택했고 예. 또 돈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 진행되는 과정이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안기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분단시키고 피해자들과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어오고 하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 10억 엔을 받아놓고 그것을 피해자들이 받게 하는 수령하게 하는 과정이 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들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분들은 가족들이라든가 그 주변 분들을 통해서 대답을 받아내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하게 나는 그 거부한다라고 하는 할머니들, 네. 그 할머니들에게도 직접 방문을 해서 제대로 의사를 표명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일본 정부가 사과도 한 것이고 배상금이다라고 받게 만들고 예. 또 직접 거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아.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사과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고 사과는 계속 요구하라. 실상은 10억 엔을 종결짓기 위해서 받아놓고는 예.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그렇게 희망을 갖게 하면서 거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마치 본질대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배당받은 돈을 어떻게든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가 오히려 돋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그런 한다 거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소녀상 철거는 그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 왜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 국민의 그 어떤 소녀상은 예. 철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듯이 그렇게 성명도 발표하기도 하고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일본 정부하고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쩜 저렇게 아베 총리가 일본 일관적으로, 정부가 네, 일관적으로 완전 소녀상을. 집단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마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대응하지 않는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투명하지 않고 뭔가 불신을 갖게 만들고 하는 예. 그런 일들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질문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 일본과의 그 위안부 협상 과정이랑 협의 내용을 공개해라 이렇게 자꾸 시민들이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당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내용을 밝히라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항소장을 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당당하다면 왜 공개를 못해요?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죠. 예. 국민들도 당연히 이건 이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합의는 그 다음 그 우리 딸들의 세대까지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고 해결되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그런 그것을 참작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판결을 공개하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한국 정부가 항소하면 안 됐죠. 이건 너무나 부끄러워요. 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앞에 서서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일본 정부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예. 한국 정부가 대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가. 비난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네네, 계속 이렇게 하고 없습니다. 있다는 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네. 김복덕 할머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가 지금 네네. 100세가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김복덕 할머니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1억 원을 네네. 본인이 받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뭐 이래저래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했습니다. 나는 이거 받지 않겠다. 다시 돌려줬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사실은 김복덕 할머니는 그동안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라든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활동은 어떤 의미냐면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오히려 미래 세대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나누셨는데 이 합의가 있고 나서도 할머니는 분명하게 나는 반대한다. 예. 나는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죄를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원고로도 참여하고 계시고 예.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합의를 체결한 것 어떤 나의 권리를
권리를 나의 법적 배상의 권리를 한국 정부가 침해한 것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송의 원고도 내셨어요. 예. 그렇게 강한 입장을 내밀으셨는데 할머니의 어떤 그런 건강 상황, 가족들과의 관계 이것을 이용해서 할머니도 모르게 그런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화해치유재단이 한 재단 거죠. 측에서는 할머니가 동의했다라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김복덕 할머니가 동의해서 드렸다. 그건 이미 네. 사실은 물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예. 지금 재단이 그렇게 하는 걸 시시비비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잘못 출발했던 것,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면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그대로 우리는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 합의 이후에 계속해서 국론 분열 제일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얘기죠. 예. 국론 분열, 피해자 간의 분열, 피해자와 가족들 간의 분열, 피해자와 이런 어떤 지원단체 간의 분열. 이것을 지금 일본 정부가 그동안 만들어 왔다면 지금은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모순과 아픔을 낳고 있는 거죠. 화해치유가 아니라. 예. 김복덕 할머니가 뒤늦게 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깨닫고 흐느껴 울었다 이런 보도도 되는 거 보고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본질적으로 가장 이 사건의 중심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당사자분들이 위로가 되는 좋은 또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입니다. 말씀 끝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피해자도 그 피해자의 가족도 우리가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게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장면 승부 2부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7시 뉴스 듣고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